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본선 레이스 초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직접 나서서 전격 탈당을 권고했는데 막상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국민에게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먼저 해야 할 역할은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모시는 일이라며 당이 의지를 보였으니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아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제안했는데 탈당 요구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 당내 진통도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아침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탈당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자신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거대 양당 간 공방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마음에도 없는 탈당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지 말고 내란 사과나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비겁하고 구차한 태도라는 겁니다. 또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윤 전 대통령 덕분에 장관에 이어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낼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에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한 걸 놓곤 극우 내란 세력의 총결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 후보가 말로는 계엄에 사과를 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사과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윤석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조항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이 후보가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면하려고 법안을 고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을 재판한 사람을 탄핵하려고 하고 위반한 법도 바꾸려 한다며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진짜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안 하고 복수를 가하는 거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유세 행보도 살펴보죠. 새 후보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광주와 대구 출신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며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광양과 여수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대대적으로 지역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도 냈는데 근무 시간 외에 교사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AI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으로 이른 아침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인파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출근길 거리 인사에도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당사에서 교원단체와 만나 정책 제안서도 받았는데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예비교사 집단인 서울교대에서 그간 계속해오던 학식먹자 투어를 진행했고요. 교원단체와 만난 자리에선 교권 침해 실태를 청취한 뒤 저녁에는 모교인 서울과학고 인근에서 거리 유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윤용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탈당 여부를 자신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공개 발언과는 간극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금 당을 나가시면 완전히 선거가 안 된다,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탈당은 안 된다고 만류하며 당적을 유지해달라고도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하면서도 당적 유지 여부는 김 후보의 판단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말을 덧붙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해당 통화는 국민의힘 내 후보 교체 시도 사태가 일단락된 뒤, 그러니까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 성사됐습니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당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했는데 김 후보는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탈당할 맛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명확한 입장이 뭐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YTN의 보도 내용에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은 있었지만 탈당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누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대선 후보 경선에 실망감을 느껴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와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또 하와이는 잠시 망명 온 거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4일 인천 차이나타운 앞 건널목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이 뭔가에 찢겨 크게 구멍이 났습니다. 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50에서 60cm 정도 찢어졌는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얼굴에 점을 찍는 등 낙서하는 건 물론 칼이나 가위로 현수막줄을 끊어버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사흘 동안 여러 동과 면에서 6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분포돼 있었고요. 퍽퍽걸로 끊고 두 번째는 라이터로 지지고. 이렇게 선거물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겨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호 8번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빠진 채 부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벽보 도착 기한인 어제 저녁 6시까지 송 후보의 벽보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외한 채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송 후보 벽보가 도착하지 않거나 시한을 넘겨 송 후보 벽보 없이 대선 벽보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정말 소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인데 아무리 탄핵되고 파면됐다 하더라도 쫓아내는 게 도리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이제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을 시키면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 뭐 흔히 말하는 뭐 아스팔트 우파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그 어떤 선거공학적으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로 어쨌든 간에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상식 아니겠어요? 누가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어떤 인간적인 도리 이런 걸 앞세우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는 이건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요. 선거라는 국면인데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다수의 지배라는 게 인민주권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본 원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소신도 있을 것이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선 이후에 당내 여러 가지 상황, 어떤 강성 당원들을 기반으로 해야 당권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산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두지 않는 거 이건 여러 가지 포석도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고 아주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 듣고 와서 저희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인데 후보는 설득하셨나요? 제가 비대위원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언론에 많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임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결단을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거는 탈당이고요. 그다음에 당이 이제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하겠다는 거는 출당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마지막 당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조치하겠다고 하는 게 출당입니다. 출당은 뭐 윤리라든가 뭔가 명분을 삼아서 그 과정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제 물론 약간 분업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그 당적 이제 이탈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후보는 후보대로 가고 당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만일 당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을 떠나보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성과
당의 사과와 혁신 이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나는 당을 떠나지만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기원한다. 우리 보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번에 저렇게 무도한 세력을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탈당이라는 거는 본인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 본인 탈당계 내고 바로 미국 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지금 이렇게까지 끄는 거는 물론 이제 약간 전략적 고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어떤 신념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자, 단 3일 후에 TV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4자 구도로 진행되겠죠. 지금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사회문화 토론회지만 모든 후보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계엄, 내란 세력, 내란 척결. 여기에 대해서 뭘로 답변할 겁니까? 그러면 31번의 줄타내기 있었기 때문에 계몽령이었다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자진 탈당할 거라 그런 이제 전망들이 왜 측근들부터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게 군불대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18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는 좀 말할까 이게 스토리를 담은 결단의 형식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요청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요청에 화답하는 방식 내지는 결단하는 방식으로 가고 김 후보는 몰랐지만 그 뜻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말이 진행되면서 전 TV 토론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오늘 또 당과 대통령 분리 3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담겠다고도 밝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윤 대통령과 절원하는데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이제 강구하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라는 거잖아요. 대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를 뽑는 그러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출당을 할 거냐, 지금 또 무슨 당원의 분리 3대 원칙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유권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다 구차하게 보인다고요. 아니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을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반대문도 계셨습니다만. 근데 무슨 분리 3대 원칙을 하냐고요. 이건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어느 세월에 지금 이 20일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출당이냐 탈당이냐 결단을 말씀드린다. 그거 이미 시기도 지났어요. 모든 건 시기가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 이거 지금 18일 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탈당을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역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뜻 그리고 국민 일반의 어떤 민심에 부응하지 않는 거란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분리 3대 원칙을 언제 당원 당규에 다 담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후보가 얘기를 해야 돼요.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보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당 우선권이 있으니까 한덕수 후보의 교체가 좌절된 거 아니었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 탈당해 주십시오. 안 되면 출당시키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대선도 좀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구도로 되고 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 왜 그 김문수 후보가 꼿꼿 문수라고 하는데 왜 이럴 때는 꼿꼿하고 정정당당하게 안 합니까? 보니까 구호도 새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건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정의롭게. 그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건 다른 문제예요. 따로 만나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그 선거를 치르는 대선 후보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그야말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정말 결단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전 그러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거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참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보수 패널 서정호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제 탈당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전한길 강사는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 탈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당의 영향력을 윤 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일종의 추대론, 한덕수 옹립론의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좌절되면서 저는 어쨌든 당의 비주류였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말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이제 후보지를 확보함으로써 어쨌든 쟁취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친윤으로부터 핍박받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됨으로써 나름대로 그동안 있었던 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미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만 있으면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3, 4일 사이에 빠르게 김문수 후보가 지리멸렬했던 보수층의 지지를 저는 회복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90%는 거의 수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 됩니까? 그것만 다 수렴해 봐야 40%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최소한 47, 8이 있어야 되는데 그 7, 8을 가져오려면 팔짱 끼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던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매우 찬성했던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저렇게 계엄의 바다 못 건너고 탄핵의 강을 못 건넌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뭐로 소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라는 건 간단합니다. 넓히면 이기는 게임이면 좁히면 지는 게임이에요. 근데 자꾸 좁히는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명예도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쌓았던 정치적 공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선은 미래형 투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가 새롭게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그걸 공감하겠냐고요. 슬로건은 메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근데 그 슬로건이 힘을 받으려면은 메시지가 힘을 받으려면 슬로건이 힘을 받으려면 행동이 뒷받침해 줘야죠. 그럼 말로만 새롭게 대한민국이고 절연하지 않고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새롭게 대한민국을 누가 김문수 시대로 인정하겠습니까? 선을 그어줄 땐 그어줘야죠. 당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탈당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탈당과 사과가 이루어진다면은 대선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대선판 자체가 이 구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리한 구도예요. 제가 아까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보세요.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벌써 이제 많이 이제 민심이 떠났을 거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 설정 문제가 무슨 며칠째입니까 이게? 서정훈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분 얘기나 자꾸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은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선판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바뀐다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나오고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국민들이 그 탄핵 국면, 탄핵 정국 그리고 계엄 정국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민심과는 배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탈당이 됐건 출당이 됐건 제명이 됐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떠나고 떠날 때더라도요. 정말로 국민들에게 절절하게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런 사과도 이것도 가정인데 저는 이런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근데 왜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 개입하냐고, 개입하는 것 좀 비칩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그 70년대 엄혹한 시절에 그 독재 정권과 싸우고 말이죠. 노동현장을 누렸던. 보니까 재산도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산이 적은 게 무슨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적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왜 그런 결기가 왜 여기서 멈칫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보수다 진보다 떠나가지고 대선에 임하는 후보로서의 자세로서 이건 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오늘 발언 한번 듣고 나서 계속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저런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에 남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상징 자본입니까? 어쨌든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아닙니까? 일종의 정치적 귀책 쌓이고 있는 보궐선거 같은 성격인데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고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단순한 산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해 있다는, 전 대통령이 건재하고 영향력 끼치고 당적도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뭐 한덕수 옥립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프레임으로 다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게 유리한 구도이겠습니까? 불리한 구도이겠습니까? 저는 이건 질문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이렇게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이제 김 후보가 당의 후보고요. 김 후보가 열어야 할 미래가 국민의힘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거와의 절연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봐야 되겠지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는 그런 공과가 없습니다. 과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진보와 보수의 결집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보수가 중도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중도가 어떤 데 반응하겠습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윤 전 대통령을 건너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것을 비전을 보여주는 게 그 김문수 후보가 할 일이지 윤 전 대통령과 내가 함께 가겠다고 메시지를 하는 게 그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취재로 확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18일 토론회가 변곡점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이제 지지율 변화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 거기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감싸는 순간 3대1의 협공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론은 제가 보기에 뭐 뻔한 결론 같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짜는지 저는 사실상 그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온당한 선거 전략인지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거 전략 얘기 저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선거 전략, 선거 공학, 정치 공학을 따지기 이전에 당위의 측면에서 당위에 오늘 김문수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정에 대해서 이건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장일치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인식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지금 저 얘기가 맞다고 좀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8대 0이라는 이 지금 만장일치의 전원일치의 그 인용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요. 정치인에게는 말이죠. 다른 덕목 다 중요합니다만 적어도 민주주의란 것에 대해서 민심에 빠르게 조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공산국가에서 한 일이에요.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재에서 전원일치 인용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이게 공산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로 당에 남아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논리를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자체가 점점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그 취재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 당적을 유지하고 있겠고 나중에 언제든 탈당하는 게 맞겠다. 언제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시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도 이렇게 좀 평론하면서 이건 참 당위의 문제인데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게 저도 좀 어려워지는데 아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걸 자꾸 왜 김문수 후보 쪽에 저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탈당은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능동체에 가까운 거고 수동체나 피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꾸 왜 이거를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결단하면 내가 받을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을 떠나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건 본인이 결단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지 그게 후보가 요구한다고 받아들인다면은 아직도 그게 그 당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또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그래요. 원래 성공한 5년 단임 정부 대통령도
차기 대선이 벌어지면은 아무리 성공하고 평가가 좋아도 나의 공과를 다 밟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정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조차 윤 전 대통령이 일단 뭐 지금 선거에는 개입을 안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본인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탄핵을 찬성했던 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캠페인을 10개를 잘해서 잘게 해서 10을 쌓아놔도 18일 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요하게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6글자 들고 나면 뭘로 방어하겠습니까? 31번의 줄타내기 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반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판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꺼내려면은 저는 이렇게 큰 사안들, 그러니까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저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이 잘게 썰어서 나갔던 이런 작은 반찬들로 국민들의 입맛을 사겠다? 저는 그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더더군다나 추격자 입장에서 그게 온당한 캠페인의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이미 늦었다. 이미 12월 3일 비상겸 이후에 제명 조치를 했어야 본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하더라도 표심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당락을 가를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전 당락은 몰라도 최소한 중도가 반응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은 지금 3자구도 완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안 해주고 이른바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본인이 완주하기엔 대단히 좋은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5%를 얻든 8%를 얻든 10%를 얻든 이준석 후보가 그건 기량으로 감당할 문제이긴 하지만, 만일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당적을 정리하고 김문수 후보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쇄신의지 밝히고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내란 텐트로 이준석 후보가 부를 수 없고, 만일 거기에서 지지율 등락이 좀 있을 경우에는 과거 보수 진영에서 당신 그래도 한때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는데 왜 단일화 안 해? 라는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 그게 싫은 거겠죠. 그러기 싫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냥 탈당 안 하고 이제 이미 늦었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보기에 이건 해봐야 아는 거고요. 했을 때 저는 여론의 지지층에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거고, 김문수 후보가 이건 새롭게 내가 가야 할 시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선 후보 캠페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거 날마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30년 전에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더라면은 이런 가슴앓이는 안 했을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나는 그 얘기도 저는 무책임하게 들려요. 지금 그 국민의힘 계열정당에서 당대표를 2번이나 한 분이고 대선에 출마도 2번이나 한 분인데,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지사도 했는데 이제 와서 30년 전에 노무현 꼬마 민주당을 얘기한다고요?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물론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다만, 이거는 썩 그렇게 이것도 정의롭게 안 들려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들리고, 이분이 또 대선 끝나면 또 어떤 정책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정계 은퇴했다고 그러지만 뭐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는 뭐 항상 번복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들리고, 탈당도 마찬가지예요. 복당하면 됩니다. 뭐 탈당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와서 저렇게 무슨 꼬마 민주당 얘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런 것들 볼 때 아무도 국민의힘에 대한 상당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소외로서의 서운한 마음의 이상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담백하게 얘기했을까요? 정치인들이 이 대선 국면에서 나름대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국면을 생각해서 자락을 좀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홍 시장이 지금 놀러 간 게 아니다, 하와이에 망명 간 거다. 대선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정계 은퇴를 번복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또 이제 여론에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홍 전 시장이 이제 자꾸 꼬마 민주당 사례까지 꺼내드는 걸로 봐서는 정치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상황이 되면은 뭐 재개할 수 있는, 뭐 사실 여건이라는 게 되면은 뭐 정치인이라는 게 언제라도 뭐 사실 여건에 반응해가지고 여론에 반응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걸 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타이밍과 명분 이런 걸 좀 보겠죠. 그런데 저도 좀 이 얘기는 부적절한 게, 그러면 꼬마 민주당에 입당했으면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됐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된 건 뭘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선택했던 당원들의 선택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망명하러 가셨으면은 차라리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SNS 정치를 통해서 자꾸 좀 자극하는 말들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또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성 운운하면서 홍 전 시장을 자극하는, 홍 전 시장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극한다 그러면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죠. 일단 가는 말이 험한데 오는 말이 그게 곱다고 그게 예측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도 당이 마지막 선거 향해 갈 때는 그래도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그렇게 해서 원로로서도 전직 당대표로서, 전직 대선 후보로서 그러한 품격과 국량을 보이는 게, 설령 본인이 나중에 정치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큰 어른으로서의 대접과 그다음에 역시 홍준표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안별로 해석을 자꾸 하게 만드는 얘기라든가 당에서 매우 좀 불편해하고 아파할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그 어른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이목을 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홍준표 전 시장을 초대 총리에 임명할 수 있다. 어쨌든 민주당하고 홍 전 시장 측에서는 둘 다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 보수로 자꾸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그 기류는 뚜렷해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통합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워낙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자꾸 그 아주 보수의 상당히 상징이 아니었겠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봅니다. 대선 지금 진행 중에 무슨 총리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뭐 어불성설이고, 단지 전 그 부분 제가 주목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총리를 누구로 할까? 보수 진영에서 누구를 쓸까? 그건 대단한 그 관심거리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문제거든요. 아직은 뭐 그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제 얘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를 저는 기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상당한 보수에서 나름대로의 중도 보수, 그리고 보수라 하더라도 평소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분, 그건 얘기가 되죠.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쓰는 건, 이건 그냥 통합이라는 게 무조건 상대방 지정을 갖다 쓰는 게 통합이 아니거든요. 통합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가자는 게 통합인 것이,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그냥 정치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보고 하나의 지나간 얘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꼬마 민주당이 30년 전에 입당했더라면 이렇게 말한 걸 두고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김상욱 의원에게 민주당에 입당해라,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연 확장입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분열을 노리는 겁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홍준표 전 시장 한 분 영입했다, 그거는 개인 한 명 홍준표를 영입한 게 아니라 보수의 상징 자본 하나를 끌어들이면, 거기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TK 공략에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TK 쪽이나 PK 쪽에서는요 하나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개, 세 개를 뺏기는 겁니다. 표의 등가성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쪽을 흔드는 일종의 분열 전략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 시장도 이거를 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약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나 죽지 않았어, 아직,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매우 영민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할 때부터 민주당 입당이 뭐 유력시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무소속으로 남겠습니까? 뭐 근데 그렇게 명분도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과 PK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저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만일 지금 그 뭐 외곽 조직이 들어오고 또 뭐 자문단 교수가 들어오다가 만 이런 경우들은 약간 작은 해프닝 케이스에 속하지만, 홍 전 시장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는 경천동지할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큰 힘 안 들이는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모시겠다고 하고 또 홍 시장에 슬쩍 화답해주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과 확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덩이 굴러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방어 체계는 전혀 없이 아직도 우리가 건너가야 되냐 건너가지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을 하고 있으니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되겠고,
지지율 확장이 되겠냐. 제가 자꾸 그래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꽃놀이패 즐기듯이 카드를 여러 가지 꺼냈다 들었다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더더군다나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권을 한참 넘겨주고 따라가는 듯한 이 모습은 빨리 저는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모두 다 모시고 싶다, 들어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이순신 장군처럼 고독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 둘에 더해서 한덕수 전 총리까지 선거운동 동참을 촉구했단 말입니다. 어떤 호응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비유하는 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정말로 고독했죠 그때. 여기 백의종군하고 말이죠. 12척 수고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싸운 대장선 싸운 거하고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저 안철수 의원도 아무리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뭔가 대선에 같이 가는 뭐 그쪽으로 하는 건 좋겠는데 전 정치인들이 말이죠 역사에 있는 인물들 함부로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안 했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 자초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왜 고독해집니까? 국민들 편했으면 고독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들의 민심과 자꾸 유리된 행동을 하고 아까 그 YTN 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하는 걸 지금 좋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보도의 내용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한테 고독하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요. 아니 한동훈 후보 전 후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승리 패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명분 있는 승리가 됐고 명분 있는 패배가 돼야죠.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국가에서는 수준이다. 전원일체 판정이라는 게. 그런 얘기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거길 가서 돕습니까? 말은 그래요. 왜 지금 한가하게 라방할 때 아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바꿔야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그릇을 용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대를. 그거 안 하고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고독하게 싸우는 그 명량에서 그 대장서 얼마나 고독하게 싸우니까. 근데 거기에 비유를 한다? 자꾸 이순신 장군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건 김문수 후보가 좀 자초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선거운동 4일째 이재명 후보 호남 텃밭 민심 다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호남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와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민중들과 함께 백성과 함께 위기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당에게 있어서 호남은 뿌리지요. 근본입니다. 예, 여기서도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순신 장군까지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데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수가 그 이순신 장군이 여수 진도에서 활약했던 이제 그 근거지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저는 진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방원의 시조 하여가가 떠오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게 강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이라는 거는 이제 선두주자의 언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 끌어안겠다. 이제 과거에 추격자의 언어는 정체성인데 그 이제 선두주자의 그 언어는 이제 통합과 포용이 되는 겁니다. 다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화 색깔도 파란색, 빨간색 조합한 신발 신고 고양이도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런 것들의 정체성 논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좀 논쟁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되고 아직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편안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TK에서는 이제 본인이 약점을 잡혔지만 실제,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TK에서 이번에 30%를 돌파하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반을 넘을 수 있다 판단해가지고 아마 조기에 TK, PK를 공략한 것 같아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 고향인 안동에서조차 29.2%, 30%를 못 넘었거든요. 이번에 만일 TK에서 30% 넘는다면은 지난번에 0.73%로 패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훨씬 압승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하고 수도권 이쪽에서는 약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TK에서의 압승은 곧 과반 승리라는 그런 이제 등식이 돼서 아마 초기에 여기 공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사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약간 지위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 대선 후보 통해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지만 실제로 표심을 놓고 보면은 조국혁신당을 한때 택하기도 하는 등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밀어주기도 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경계라든가 인정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바로 호남으로 달려가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영호남 화합과 교류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는 화개장터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본거지 부산에 갔었다면 오늘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고향인 목포에서 마무리하면서 진영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도 한번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적극적인 어떤 실천에도 옮기는 것 같아요. 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후보들도 그런 장소 가겠습니다만 후보들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서 그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일정에서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건데 화개장터 그리고 이제 호남과 영남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넘나들면서 이건 통합 행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통합은 너무나 절절한 겁니다.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도 얼마나 국민들이 분열됐었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습니다만 탄핵에 반대한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웠고 그러면서부터 다음에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말이죠. 지금의 이런 식의 양극화돼 있고 그리고 징후와 대립, 대결과 어떤 이런 혐오로 점철되는 이런 정치구도를 깨지 않은 말이죠.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볼 때 압도적인 승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겨서 자신들 진영만 간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구 TK 쪽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30% 넘어야 과반이 넘지 않겠어요?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 과반 넘은 게 18대 대선밖에 없어요. 50.55%의 박근혜 후보의 승리였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통합 행보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다져나가야 된다는 그 의지가 일정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주요 후보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서울에 머물렀는데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세계 유례 없는 독재자라고 맹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유세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긴급 이제 기자회견 한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윤 전 대통령과의 그 탈당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선거에 약간 변곡점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참전을 했어요. 물론 김문수 비대위원장도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후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무게와 의미를 갖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과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특검법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거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고 거기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뺀다는 거는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어요. 만일 그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후보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럼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럼 그 돈을 내기 싫어서 이 법을 바꿨다고 하는 일종의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거고 대법관을 뭐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법안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헌법소원할 수 있겠다는 걸 대한민국이 3심제인 거는 4심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모든 것을 싹 갈아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중도와 그 여러 가지 보수층, 연성 보수층에서는 아니 정말 이렇게 나라가 가도 되나? 혹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귀일이 되는 건 아닌가? 한 사람에게 다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정확히 짚고 어제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다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정청래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형으로 오늘 집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일 진짜 중도층의 이슈화가 되고 좀 회자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반전의 얘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동의가 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신중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과 또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구도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 수치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거는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어요. 대법원이 지나치게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든지 그런 민주당의 논리예요. 일정 부분 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법원이 너무 빨리 선고 내린 것도 있고 그래서 연기했잖아요. 대법원에서 연기했고 사법부가 연기했단 말이에요. 날짜를, 그 공직선거법.
그 항소심 날짜를 연기했는데 파기환소심 날짜를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얘기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아예 행위를 뺀다는 얘기 있고 대법관을 뭐 30에서 100명을 지목한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보는데 이른바 4심제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런 건데 이거 누가 봐도 과해요. 이거 대선 앞두고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이거 대선 20일 앞두고 이 법안 얘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통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아마 이런 목소리가 더 당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일종의 충성 경쟁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거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따질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헌법 소원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걸 갖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사법부를 완전히 지금 이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식의 사법 쿠데타라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중도층 당연히 여기에 반발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게 뭐 정청 리스크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 내 이른바 강성파들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관용과 자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히들 하는 얘기고 제도적 자제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앞서가는 상황에서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별로 이익이 남을 게 없고 명분으로 봐도 이건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은 상황이라고요. 이게 옳다 그르다 차원을 떠나서 대선 앞두고 20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민주당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MBS에서는 이재명 후보 49%,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7%, 이준석 후보가 7%, 그리고 또 뉴스원 의뢰로 12일에서 13일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1%, 그리고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후보 개인기로 거의 과반에 근접하거나 육박하는 그런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정당 지지율까지 흡수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캠페인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이렇게 그 지지층이 이렇게 좀 지체돼, 그러니까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확장 전선으로 돌파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가 지금 조금 아직도 지난번 지리멸렬된 보수의 분화가 좀 있었잖아요. 지난번 후보 등록을 둘러싸고 아직도 이게 재정비가 되진 않았는데 좀 이걸 차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김 후보의 과단성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 그걸 보여준 상징적 하나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둘의 지지율을 기계적으로 합쳐도 사실상 유의미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지표가 안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가 하겠습니까? 이 지표에서는 김 후보가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줘야 이준석 후보를 견인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된 여론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두 여론조사 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는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 대결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양측 지지층이 막판 결집할 것이다. 이거는 좀 엄살입니까? 글쎄요, 아니면 이제, 단일화가 되면 네. 진짜 이렇게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까? 전 지금 상황 속에서는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이재명 후보가 단 3표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거는 박빙으로 한다 어차피 진영 대결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지지자들이 나중에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교만하게 비칠 수 있죠. 유권자들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엄살 전략이라고 할까? 뭐 부자 몸조심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봐요. 너무 앞서 나간다는 얘기라고 압도적 승리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어쨌든 선거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돼요.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접대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아직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의혹의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하루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로 인해 의혹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법 내부적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감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내란 사건 재판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쯤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 부상에서 회복해 EPL 복귀전을 치른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인 협박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지난 7일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A씨가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 지인인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공갈 밀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 씨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로 손 씨를 협박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 씨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진 30대 싱글맘 사건,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수천 %에 달하는 이자와 협박에 못 이겨 6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는 어린 아들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4살 사채업자 김모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결국 지난해 9월 6살 난 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싱글맘뿐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숨진 싱글맘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김 씨는 이들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싱글맘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YTN 보도 이후 김 씨 외에도 사채업자 10여 명이 잇따라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0대 A씨가 지난 1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다 지난 10일 비브리오 폐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아 감염되는데 지난해엔 49명이 감염돼 21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에서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납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어제 관세 관련 한미 간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저녁 그리어 대표와 논의한 뒤에 내일 안덕근 장관과 함께 다시 그리어 대표를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과 여러 차례 만나며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업 선두주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가 그리어 대표를 만납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는 내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비공개 단독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조선업계와의 면담이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6개월 연속 하락했던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달 둘째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엔 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선거철마다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 이전 기대감이 사그라들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선거 후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하락폭도 커지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단기적인 그런 접근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지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1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초가 0.2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마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7주째 이어온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는 예금 보호 한도가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더 높아도 한도 때문에 저축은행에 맡기는 예금을 쪼개야 했던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현재 5천만 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적용해온 이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2001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실 위험에 보호 한도로 예금을 쪼개야 했던 불편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도가 느는 만큼 시중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이금융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 연초가 아닌 9월부터 한도를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점,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자금 쏠림 외에도 예금 보험 요율 인상도 문제로 꼽힙니다. 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사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기존의 5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되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프라이싱해서 요율을 매기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보험의 원리상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일도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곳곳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오후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동반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대구 18도로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 초반 경남 남북도를 훑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전통 지지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통합 행보의 일환인데 이 후보는 모두가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TK와 PK 등 당의 험지부터 공략했던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부터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남 하동 화기장터에선 광주와 대구 청년들과 만나 영호남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담양군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는 몸엔 좋지만 쓴 약이었다며 지지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자식이니까 위기 국면이니까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에겐 직접 민주당 입당을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광양과 순천,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 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교육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은 안정적 승리가 목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압도적 승리 전망엔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동서횡단 행보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내일은 전북을 찾아 이틀 연속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에는 독재 국가에서나 불법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간 영남권을 누비다 서울로 올라온 김문수 후보.
당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 후보는 젊은 시절 계엄을 겪었던 경험에 빗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그랬듯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을 거라며 지방을 돌아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경기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선고를 독재에 빗대 사실상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서울 신도림역 아침 출근길 인사로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AI와 기업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회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오찬으로 경제 외교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다. 김 후보는 내일 경기 남부와 대전 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교대를 찾고 선생님들을 잇따라 만나며 교사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을 두고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부르면서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대 공약에 교권 보호 정책을 포함했던 이준석 후보. 스승의 날에도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학식 먹기 캠페인 장소로 서울 교대를 선택해 예비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교사를 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무고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문제에는 표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너무 시점이 늦은 데다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줄 거란 건데 반성 없는 모습에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거라고 비판하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고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징역형 수용자 노역을 단순 작업이 아닌 고강도,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교권 관련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중원 민심을 잡기 위해 충남으로 내려가 학식 먹기 캠페인과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살해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DC 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며칠 뒤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자 추적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 확정 뒤에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만료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탈당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탈당한 사례는 빈번하게 반복됐는데 강제로 출당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던 지난 2016년 11월 여당 비박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의 괴멸을 막아야 합니다. 친박계 지도부가 강경하게 거부했고 비박계가 당을 떠나며 당적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8개월 만인 2017년 11월 강제 출당됐습니다.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 절차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과 제명을 조치했습니다.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도입 뒤 강제로 당적을 상실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마지막 해에 친인척 비리 등 논란이나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당적을 내려놨습니다. 첫 탈당 사례는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탈당했고 5년 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의 갈등 속에 탈당했습니다. 뒤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당 당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2002년 5월 새 아들 등의 비리 연루 의혹이 직접적 동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여당을 2번 탈당했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2003년 9월 친노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 속에 새천년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8개월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임기를 1년 앞두고 당적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당적을 유지했는데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선을 앞둔 거대 양당 간 상호 비판 여론전에 본격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시킬 수 없을 거라며 내란 민낯을 숨기지 못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문제를 고리로 김문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윤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낼 리가 만무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1호 당원에게 탈당을 구걸하지 말고 당무 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가 직접 나서 제명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 대 윤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 간 대결이라며 내란 세력 심판 구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된 인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서 총선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인선을 뒤늦게 취소한 데에도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계엄 사과는 역시나 윤석열식 개사과였습니다. 국민의힘 쿠데타 정당의 DNA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들며 직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김 후보의 무능 때문이라며 경제 무능 프레임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기치로 한 핵심 공약을 내세워 이재명 후보가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이재명 면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각종 법안도 방탄용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 처리에 나선 걸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법조항을 콕 집어 바꾸려는 건 독재자의 모습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서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더해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까지 자초해 민주당이 이 후보 범죄를 지우는 셀프 면죄 5대 악법 추진에 나섰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겨냥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의 대이재명 비판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죄에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향한 복수에 나섰다며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한마디로 독재 왕국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민주당 행보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부각하는 건 이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이 곱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 정권 심판론을 극복할 수 있을진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50만 소상공인 유권자를 향한 후보들의 위기 극복 방안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융 지원이나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꽤 많았는데 차별화된 공약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유권자 12%가 넘는 550만 소상공인을 두고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그 위기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의 가장 큰 실력은 뭡니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가 있게 만들고.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강론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정책자금 채무를 조정, 탕감하는 안을 마련하고 적금에 국비를 보태 목돈을 만드는 내일체험 공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이어 생계를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공약 모두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포함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을 전담하는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분산된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가 임대료 부담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대역을 공개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김문수 후보는 분쟁 예방 목적으로 관리비를 투명화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수료에 상한제를 두기로 했고, 김문수 후보는 카드사와 정부, 지자체와 연계한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에게도 육아휴직과 상병수당을 확대하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원단으로 소상공인 위기를 통합 대응하기로 강조해 차별화하기도 했습니다. 10대 공약집에 소상공인 분야를 언급하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최종 결정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년) 동안 3만 번 넘게 허위 112 신고를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검거된 당일에도 수십 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 표정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수만 차례에 걸쳐 112에 장난 전화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반복해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6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32,000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잣말을 반복하다 끊거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당일에도 50차례 정도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내렸지만 불필요한 전화가 계속돼 결국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건물을 향해 계속 물을 뿌립니다. 새벽 5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리튬 배터리 창고에서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모두 불에 타고 리튬 배터리 2톤이 소실됐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소방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동에 있는 분당대진고 다목적 건물에 있는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식실 안에 있던 조리원 등 11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몰래 넘겨 과징금 13억 6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전체 회의에서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보호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저위험 권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 47개 경찰서에 저위험 권총 1,410정을 지급하고 사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하고 기존 389경 권총 10분의 1 수준의 파괴력을 보입니다. 5월 들어 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역시 예상하기 힘든 호우가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는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를 극한호우라 합니다. 극한호우는 지난해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습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산사태, 범람,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는 장마 기간뿐 아니라 폭염 기간에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는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보에 필요한 관측 자료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기후변화로 자연현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부터 극한호우 상황 때 위기 지역에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같이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를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경북, 전남까지 시행했습니다.
기상청은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는다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를 기존 중, 강, 초강력에서 5단계의 숫자 체계로 바꾸고 폭염 영향 예보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빈 만찬에 앞서서 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정 회장의 민간 외교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카타르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만찬장.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약 15초간 선체로 이야기를 나눈 정 회장은 셰이크 타밈 군주와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셰이크 타밈 군주의 정식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한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물며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친분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기업인들을 만난 것도 정용진 회장의 초청과 주선으로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 띄는 협력 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두 가문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장지에서 이제 만났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트럼프 이제 일가와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이 사이가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관세 협의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가까운 정용진 회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카타르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타무리 호의와 함께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카타르 항공은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국기로 장식한 사이버 트럭 2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합니다. 낙타와 아라비아 말도 환영 행렬에 등장했습니다. 셰이크 타밈 카타르 군주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협력을 제공하고 수출과 투자를 받아내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160여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From Boeing, tha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pretty good. It's over $200 billion. But 160 in terms of the jets. That's fantastic. 미국 기업의 카타르 드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와 무인 군용기 납품, 에너지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도 성사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카타르의 방공과 해상 안보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이 대규모 미국 항공기 구매에 나선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로 한 전용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Would it be okay if Italy gave a bunch of expensive Armani suits to Speaker Johnson for his official duties? No, it wouldn't be okay. It requires congressional approval for the president to accept a gift of this size. AFP 통신은 보잉 항공기의 판매 가격을 고려할 때 카타르 항공의 실제 계약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80조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이정후 선수에게는 늘 열정적인 응원단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말로 날려버려라를 외치는 후리건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이정후 선수를 응원하는 신생 팬클럽 후리건스가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정후리라는 이름의 두 글자에 축구 응원단을 뜻하는 훌리건스를 합친 것인데 특유의 불꽃 가발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바람의 손자라는 애칭과 한국에서의 활약상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So he has a lineage of baseball greatness in Korea. His father was a legend there, and he knows that the way that his father plays is the way that he plays.
But then when Jung-Hoo Lee came, I thought, oh my God, an Asian player, yes, So, and then I watched him play, and he's so enthusiastic. 매 경기마다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는 후리건스는 선수 본인에게는 물론 팀에도 고무적입니다.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분들에 있어서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Top of that, he's a premier player, and it's really cool to see each and every day the support that he gets here. 팬들은 이제 한국 키움 시절 응원가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익히며 이정후를 연호합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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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벌어라 키름 히름 이정후 이정후.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100여 명의 후리건스는 이정후 선수의 홈런을 만끽하며 원 없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려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 24도, 광주 22도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한 비가 예상되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충청지방은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새벽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주말 오후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낮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죠. 기온이 오르면 따뜻해진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고 키가 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지만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